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텔라닥 헬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자료 중에서도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말라머 씨의 발표 내용에만 딱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CEO 발언이나 Q&A는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이 CFO가 직접 설명한 재무 성과, 그리고 전망의 핵심, 그걸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숫자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CFO가 제시한 3분기 성적표부터 열어볼까요? 보니까 연결 기준 매출은 6억 2,600만 달러, 그리고 조정 EBITDA가 7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기존의 회사가 제시했던 예상치, 그 가이던스 있잖아요. 그거 중간값을 넘거나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 달성에는 성공한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가이던스를 맞추거나 넘어섰다는 건 회사가 시장에 약속한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할 때는 이런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죠. CFO가 실행력에 집중한 결과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일 겁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체 매출이 2.2% 줄었어요. 통합치료,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티드 케어 부문은 성장을 했는데 그 베터 헬프 부문이 좀 부진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고전하고 딱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텔라닥이라는 회사의 현재 상황이 딱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안정적인 기업 간 거래 B2B 중심의 통합 치료 부문하고 변동성이 큰 소비자 직접 거래 B2C 중심의 베터 헬프 부문. 이 둘 간의 희비가 엇갈린 거예요. CFO의 발표는 결국 이 두 사업부의 상반된 성과가 전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익성 쪽을 보면 주당 순손실이 28센트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통합치료보고 단위 관련해서 영업권 손상차손이라는 비현금성 비용이 세전 주당 7센트나 반영됐다고 CFO가 설명을 했네요. 네, 영업권 손상차손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인수한 회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될 때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는 겁니다. 당장 현금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인수 결정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신호이기도 하죠. 특히 텔라닥처럼 M&A를 활발히 했던 기업들은 종종 이런 회계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FO가 이걸 언급한 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인수를 통해 얻은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비용, 이게 세전 주당 48센트나 되고요. 또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보상 비용, 이것도 세전 주당 10센트 정도. 이런 항목들이 실제 이익보다는 장부상 손실을 좀 커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걸 다 빼고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CFO나 다른 재무 전문가들 또 투자자들이 조정 EP다 같은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회계적인 조정 항목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거든요. CFO 발표에서도 이 조정 EP다 수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도 눈에 띄는데요. 3분기에만 잉여잔금 흐름이 6,800만 달러였고요. 올해 들어서 누적으로는 1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요. 보유 현금도 이전 분기보다 늘어서 7억 달러 이상 쌓아뒀다고 하고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 회사가 영업으로 번 돈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예를 들면 설비 투자 같은 걸 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CF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재무 상태가 매우 탄탄하다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죠. 이렇게 확보된 현금은 뭐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또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의미합니다. CFO가 재무 안정성을 어필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각 사업부가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CFO 설명에 따르면 먼저 통합치료,
인티그레이티드 케어 부문 매출은 3억 9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5%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회성으로 과거 청구 관련 이익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봐야 한다고요. 네, CFO는 작년 3분기에 있었던 그 일회성 요인, 청구 조정 해결권이 이번 분기 성장률을 한 0.5%포인트 정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2% 정도 성장한 셈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해외 사업이 고정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10% 중반대에 꽤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이용 건당 비용을 받는 방문 기반 매출도 꾸준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회원수, 그러니까 PMPM 기반의 구독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인수한 회사들 캐터폴트랑 호주의 텔리케어 효과도 있었다고요? 이 인수들이 전체 통합치료부문 성장에 약 2.45%포인트 정도 기여했다고 하니 M&A 효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CFO는 이런 인수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딱 제시하면서 M&A 전략이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운영 지표 쪽을 보면요. 미국 내 통합치료 멤버십 수가 1억 명을 돌파해서 1억 25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이거 가이던스 상단에 해당하고 작년보다 9%나 늘어난 수치인데 이건 꽤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록자 수도 다시 늘어서 117만 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네, 멤버십 증가는 텔라닥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잠재 고객층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록자 수가 반등했다는 건 이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들이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CFO 입장에서는 통합치료 부문의 시장 지배력, 그리고 서비스 경쟁력, 이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익성도 좋아졌어요. 통합치료 부문의 조정 EBT 마진율이 17%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그 일회성 요인을 빼고 보면 실질적으로 마진이 개선된 거라고 CFO가 강조했죠. 매출 구성이 좋아지고 또 비용 통제, 예를 들면 채용을 좀 늦춘다거나 기술 개발 비용 같은 걸 효율화한 덕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점을 CFO가 어필한 겁니다. 통합치료 부문이 텔라닥 전체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베터헬프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상황이 좀 다르죠. 3분기 매출은 2억 3,690만 달러였는데 여기에는 보험 적용 매출 약 4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대부분 엄니프트 인수 효과라고 하는데 CFO는 아직 보험 조롱 서비스는 아주 초기 단계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텔라닥, 특히 CFO가 강조하는 전략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베터헬프는 원래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는 그 캐시페이 모델이었잖아요. 이걸 이제 보험 적용 모델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가 커지는 그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CFO는 엄니프트 인수가 이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음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이 새로운 시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성적은 좀 아쉽습니다. 평균 유료 이용자 수가 38만 2천 명 수준으로 작년보다 4% 줄었어요. 미국 외 지역 이용자는 좀 늘었지만 핵심 시장인 미국 내 이용자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하네요. CFO가 그 이유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좀 안 좋아지고 경제가 불안하고 결정적으로 보험 적용되는 경쟁 서비스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죠. 맞습니다. CFO는 베터헬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주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위축, 거시경제 불확실성, 경쟁 심화, 특히 보험 적용 옵션을 제공하는 경쟁 심화, 이걸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텔라닥도 보험 시장에 진출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현금 내고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보험되는 곳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 셈입니다. 아, 그래서인지 수익성도 많이 낮아졌어요. 베터헬프의 조정 EBITDA 마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감소 영향도 있지만 이 보험 적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또 출시하는 데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CFO는 설명했습니다. 광고 지출을 줄여서 그나마 손실을 일부 막았다고 하고요. 여기서 CFO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단계다. 이거죠.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좀 감수하더라도 보험 시장이라는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겁니다. 광고비를 줄인 것은 비용 효율화 노력의 일환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보험 모델 구축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CFO가 제시한 2025년 전체, 그러니까 연간 전망치를 좀 볼까요? 회사 전체 가이던스는 매출 25억 1천만 달러에서 25억 3,900만 달러, 조정 EBITDA는 2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8,700만 달러로 제시됐어요.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 이전 전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잉여 현금 흐름은 1억 7천만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통합치료는 예상보다 잘하고 있고 베터헬프는 예상보다 좀 못했는데 전체 전망은 그대로 유지된다. CFO는 이걸 회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한쪽에서의 부진을 다른 쪽에서의 선방으로 상쇄하면서 전체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예상치를 한 1,000만 달러 정도 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간 주당 순손실 예상 범위는 좁혔지만 중간값은 유지했는데 3분기에 예상치 못했던 그 영업권 손상차손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 주식 보상 비용 감소로 상쇄될 거다 이렇게 CFO가 설명했네요. 네, 비용 통제 노력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도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전체적인 손익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걸 CFO가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주주들에게는 비용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 연간 전망치를 토대로 역산해보면 다가올 4분기에는 매출 약 6억 2천만에서 6억 5천만 달러 사이, 그리고 조정 EBITDA 마진은 한 7,300만에서 9천만 달러 정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는 거죠. 사업 부문별 연간 전망도 업데이트됐죠. CFO 발표에 따르면 통합치료 부문은 전망치를 더 좋게, 그리고 예측 범위도 좁혔어요. 연 매출 성장률을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여서 2.4%에서 3.5% 증가로 예상하고 조정 EBITDA 마진율도 0.3%포인트 올려서 15%에서 15.4%로 제시했습니다. 텔레케어 인수 효과랑 꾸준한 실적 덕분이라고 하네요. 네, 통합치료 부문에 대한 자신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정이죠. CFO는 이 부문이 텔라닥의 믿을 구석이자 안정적인 성장 엔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터헬프는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범위에 좀 낮은 쪽으로 좁혔어요. 작년 대비 8%에서 9.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역시 미국 내 현금 결제 사업의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다만 해외 사업 성장과 보험 적용 서비스 출시 효과가 일부 만회해 줄 것으로 본다고 CFO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적용 서비스 매출 목표치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연간 1,200만에서 1,400만 달러 정도를 예상한다고 해요. 베터헬프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보험 적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1,200만에서 1,400만 달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CFO 입장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첫걸음인 셈이죠. 베터헬프의 연간 조정 EBITDA 마진 전망치도 이전보다 0.55%포인트 낮아진 3.8%에서 4.6%로 제시됐습니다. 역시 매출 감소와 보험 적용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때문이라고 CFO는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투자를 위한 단기적 희생이라는 CFO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재 수익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베터헬프의 4분기 전망을 보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한 4에서 9% 정도 감소하지만 마진율은 3분기보다는 좀 개선된 5.5%에서 8.6%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연말에는 광고를 좀 덜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계절적인 요인으로 4분기 마진은 3분기보다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매출 감소 압박은 여전할 거라는 게 CFO 전망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CFO가 언급한 재무 상태를 보면 8월에 호주 텔레케어 인수를 현금 1,700만 달러로 마무리했고 3분기 말 기준으로 7억 2,6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순부채 비율, 그러니까 조정 EBITDA 대비 순부채가 1배 미만으로 매우 낮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CFO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는 이 모든 변화와 도전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적 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넉넉한 현금과 낮은 부채 수준은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시기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강점이죠. 오늘 CFO 말라머 씨의 발표 내용만 딱 집중해서 들어봤는데요. 정리하면 베터헬프 쪽의 어려움은 분명하지만 통합치료 부문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약속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베터헬프의 보험시장 진출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현재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할 재무적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CFO의 발표는 결국 관리되고 있는 전환기라는 인상을 줍니다. 베터헬프 현금 모델의 도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투자를 정당화하고 또 안정적인 통합치료와 탄탄한 재무 상태를 통해서 이 전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려 했죠. 여기서 여러분께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CFO가 제시한 이 관리된 전환 시나리오가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특히 베터헬프의 보험 적용 서비스가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는 그 속도, 그리고 통합치료 부문의 수익성 개선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눈여겨보시면 텔라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텔라닥 CFO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